제가 몇 달 사이에 좀 큰 일을 겪다 보니까,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 이 큰 일이라는 게 뭐, 일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약간 관계에 있어서의 많은 그 트러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스스로 약간 이제 뭔가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 뭐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왕수디 뭐 저 새끼가 뭐 트러블 메이커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얼굴 보면은 제가 어디 트러블 일으키게 생긴 얼굴인가요? 영상 보셨잖아요. 영상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이 새끼 저 새끼는 해도 뭐 이렇게 뭐 남을 공격하는 언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언어는 하지 않잖아요. 네, 트러블 메이커는 아닌데 하여튼 저도 약간의 관계적인 상처, 트러블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좀 변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일을 하잖아요. 뭐 강의를 하든 뭐 유튜브를 하든 뭐 상담을 하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 조금 제가 굉장히 좀, 점점 이 바운더리를 너무 크게 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제가 점점 이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제가 거리를 너무 크게 두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완전 쓰레기 비슷한 생각하겠죠. 뭐 왕순이 저거 완전 나쁜 새끼네 이거.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다 관계 철벽?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간에 희한하게 거리를 두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건 오케이. 여기 뭐 제가 뭐 누구를 만나러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한다거나, 먼저 전화를 한다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너가 나한테 먼저 오는 건 NO.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되게 희한한 상황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해도 좀 희한해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조금 약간 저의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인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제 뭐 강의하고 상담하고 유튜브 하는 거, 총체적으로 봤을 땐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사람을 조금 이해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그러한, 태도적인 변화를 보인 거는, 뭐, 어쩌면은, 제가 이 관계에 의한 경험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그 경험적 사건에 의한 나의 개인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러한 패턴이 결정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는 진짜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관계, 뭐, 그게 뭐 상사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뭐 둥글둥글 다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뭐, 거의 뭐 인싸처럼 뭐 그냥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다 이렇게 막 둥글둥글하게 막 편안하게 막 여기에서도 잘 녹아들고 이쪽 관계에서도 잘 녹아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관계에서 다 그렇게 잘 녹아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쪽 관계에서 잘 녹아드는데 이쪽에서 녹아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이쪽에서도 녹아들지 않고 이쪽에서도 녹아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모든 관계에서 다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다가 말하지 마세요. 여긴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유튜브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네, 제가 그분을 여기다가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저보다 강연을 잘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다 둥글둥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나 태도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관점과 이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어느 관계에 들어갔어요? 이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나를 어떻게 보겠냐? 뭐 이 관계 구성원들이 모두 다 나를 좋게 보면 참 좋겠지만 어떤 구성원은 안 이롭게 볼 수도 있겠고 어떤 구성원은 좋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구성원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막 녹아들다 보면은 이 공간에 이 모임, 이 관계의 이 목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관계의 역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관계의 그 특성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관점은 다양해요. 근데 가장 크게 보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외모는 어떻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다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대한 모든 거 다 따지잖아요. 뭐 그 오빠가 차가 있는지, 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변변한 직업이 있는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물어봐요. 근데 남자분들은 뭐만 물어봐요? 예쁘냐? 요거만 물어보나? 요즘 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좀 그런, 남자분들은 무조건 뭐 예쁘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쁘냐로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같은 남자지만 저는 이걸 동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서 어떠한 그런 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만의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진정성도 보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알고 보니 좋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친해질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랑 점점 내가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걸 다 따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류는 괜찮다라는 말 앞에 뭐가 붙느냐면은 나한테 도움을 주기에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는 그냥 괜찮다. 친하게 지낼 정도로 괜찮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쪽은 이 부류의 괜찮다라는 거는 나한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네. 나한테 좀 적당하게 좀 치고 빠질 정도로 내가 좀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괜찮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뭐가 있냐? 안 괜찮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 괜찮네 라는 거, 그냥 봐도 안 괜찮고 친해지고 싶을 정도도 아니고 요것도 있는, 요런 의미에도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괜찮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해석으로는 이러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괜찮대요. 친해지기도 괜찮고 이런 좀 하고 싶대. 그럼 이런 관계들로 모인 쪽은 그냥 순수하게 어느 것도 따지지 않아요. 편안한 관계인 거예요. 편안한 관계.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응어리진 것도 한번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도 서로 물어봐주고, 또 사소한 거 뭔가 있으면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지내요. 어떤 목적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냥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관계, 같이 함께 시간 보내고 싶은 관계, 그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네?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관계에 있다면은 이 관계는 만나더라도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만나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만나요. 이 관계가 그렇게 뭐 목적 가지고 만나더라도 이 관계가 뭐 그렇게 사적인 얘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 관계에서 모여가지고 뭐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충분히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미량, 아주 작은 분량인 거고 나머지 분량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일종의 협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기싸움 막 이런 거죠. 왜요? 자기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더 유익을 볼까 말까 이거에 대한 머리 싸움과 기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은 뭐 비즈니스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만남이 되니까 뭐 서로 간에 기싸움도 들어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은 뭐 그냥 아무 목적 뭐 어떠한 목적을 가진 만남이지만 그 관계에서 그냥 순수하게 유지가 돼요. 순수하게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 관계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뭐 어떠한 목적이나 그게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제 서로 간에 이득을 못 본다.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쳐내게 된다. 쳐낸다 그러면 좀 웃기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결별을 선언을 해요. 이 관계는 이제 끝. 이러면은 뭐 이게 좋게 끝나지가 않아요. 항상 뒷맛이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관계가 약간 깨지면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 서운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안 만나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나한테 난 이 자식이 나한테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하나도 없더라. 엄청 서운하더라. 얘 별 없어. 남는 게 없어.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야, 걔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서운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면은 딱 받아요. 정면으로. 서운한 얘기 아니면은 둘이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쩔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두 번 다시 만나나 마나 이거다. 응? 이런 이러면서 깨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 다 싫어. 뭐 친해지기도 싫고 뭐 별 쓸모짝게도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관심이에요. 오든지 말든지 별 신경 안 쓴다.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다. 근데 여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얘 왜 왔어? 나 갈래!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옆에서 야야야 그래도 아니 나 갈 거야. 나 제 얼굴 보면 내가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아? 정말 불편해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두 반응이 나오는 거죠. 무관심이다거나 불편하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경험이 어떻게 경험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이 인간관계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그 생각, 신념 이런 게 조금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관계에 이러한 나를 다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류들이 있으면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내가 존중을 받는구나. 인간관계라는 게 마냥 인간관계가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관계에 내가 막 살갑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관계가 굉장히 좋긴 한데 이 좀 약간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이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 뭐 이제 좀 비즈니스적인 관계, 협상의 관계 아니면은 뭐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그런 관계로 넘어가면은 이 사람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흔들려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해주는 사람이 이쪽 관계에 갔을 때에 약간 이제 조금 충격을 먹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에 이 비즈니스 관계보다 더 크게 억울해하고 화를 내요. 더 속상해하고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나 봐 이러면서 많이 억울해하고 속상해해요. 그리고 이쪽 관계에 넘어가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아무도 날 안 받아줘.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써줘. 날 봤는데 내 얼굴 보자마자 간대. 그러면은 본인을 안 받아주니까 본인 나름대로 너무 속상한 거죠. 이러한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비즈니스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저는 오히려 이 양반들이 좀 머리가 좋으면서도 살짝 영악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로 가도 흥이고 저리로 가도 흥이에요. 다 받아주는 관계를 가도 흥이고 안 받아주는 관계를 가도 흥이에요. 나는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이고 여긴 다 받아준다잖아. 그럼 내가 여기 이 모임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도 흥이에요. 그 이쪽에 가면 이쪽은 뭐 아무도 관심 안 써주고 뭐 내 얼굴 봐도 흥이 뭐 이러면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일로 가면은 뭐 얘도 신경 없어요. 뭐 가면 가는 거고 뭐 나한테 노발대발 하면은 나도 너 얼굴 안 보면 그만이다 이 쌍놈 새끼야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면서도 굉장히 영악해요. 약간 그러더라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받아주고 관심 쓰지 않고 다 싫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조금 낯선 경험을 하는 거죠. 낯선 경험. 다 받아주는 관계로 갔을 때는 이 사람이 여기 갔을 때는 너무 낯선 거예요. 나를 받아? 나 같은 사람을 받아?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 적응 안 돼. 이런 식의 부적응 현상이 나는 거고요. 이쪽 비즈니스 그룹으로 넘어가는 이 사람이 넘어갔다. 낯설어해요. 굉장히 낯설어해요. 뭐 이렇게 대화가 루즈해? 이러면서. 뭐 어쩌자는 거니? 텐션이 낮다고. 텐션 낮아서 루즈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뭐 목적 가지고 만나잖아. 야, 표정에서 다 드러나. 표정에서 다 보여. 야, 너네 가식 떨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요. 다 안 받아주는 사람들은 이쪽에 가서는 텐션이 왜 이렇게 높아? 그냥 허허시실 떠들어? 시간 아까워 이러고 나와버리는 거죠. 적응 안 되는 거죠. 그 이쪽에서는 너네들을 다 표정에서 드러나. 너네들 뭔가 하나씩 다 깨먹으려고 그러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일세. 이러면서 쳐내버리는 거예요. 너네 표정에서 다 드러나. 너무 가식적이야. 이러면서 안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가온다? 강하게 방어치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딱 세 부류의 사람. 근데 모든 관계가 정말로 다 총체적 난국인 것 마냥 다 섞여 있어요. 설령 우리 관계 개인 관계 따져보면 다 나 받아줘요? 다 나 수용해줘요? 다 나 안 받아줘요? 아니 다 나 수단적으로 접근해요? 안 그래요. 다 골고루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쳐내기도 하고요. 나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럼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좀 적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으로 인하여서 내가 관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딱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맞아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그게 결정이 돼요. 그게 관계에서의 적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는 공간에서는 내가 무방비한 태도로 있어도 얘네들은 나를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 관계에서 내가 이 관계로 넘어갈 때에 어느 정도 내가 좀 바운더리는 쳐야 되겠다. 예, 바운더리는 좀 치고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한 걸 한다. 나도 한번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를 거부하는 공간에 들어간다. 오케이, 니네들이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뭐 무조건 돌진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지켜보자. 언제까지 이러노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관망해도 돼. 관망하자. 이 관계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관계에 따른, 태도의 흐름의 변화, 이런 거를 수시로 주는 게 오히려 저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이러한 건강한 관계, 적응적인 관계인 거죠. 어느 관계에서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따라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저는 나름 건강한 태도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 그 관계에 이렇게 흐름을 타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주는 거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 이거는 아무리 내가 책을 보고 연습한다. 내가 아무리 관계를 잘 대하려고 내가 아무리 유튜브 영상 두들겨보고 뭘 해보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이걸 왜 찍고 있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이 관계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관계에선 저렇게 하십시오. 너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성격은요. 이렇게 바꿔봐야 돼요. 저렇게 바꿔봐야 돼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관계 변화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관계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관계에 대한 교과목이 생겨야죠. 관계에 대한 강의들이, 관계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강의해야죠. 근데 관계에 대한 거는 너무나도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어떻게 그 하나를 가지고 한 방법으로만 몰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방법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아무리 영상을 보고 관계에 대한 영상이나 책을 본다고 해도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이게 나만의 방법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내 관계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내 관계 분위기 속에서 이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러한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나름대로 관계 생존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관계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얻어맞지는 않겠습니까? 얻어맞지는 않거든요. 얻어맞더라도 가볍게 한두 대 맞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어느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그 태도의 유동성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관계가 어느 관계인지,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그 사람과 부딪혀 봤을 때 내 생각, 내 해석을 해보는 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바람처럼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로 인해서 나만의 관계가 이렇게 차근차근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저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1년 사이에 제가 보통 몸무게가 제일 적게 나갈 때는 50kg 후반대고 많이 나갈 땐 60kg 중반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앞자리가 7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안 맞아요. 옷이 안 맞고 그 배는 배대로 나오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게 힘이 뭐 크게 무리한 일도 없는데 한 번 나갔다 오면은 제가 막 이렇게 기력이 이게 기력이 쇠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건강에 이 적신호가 왔다는 거죠. 그 이런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운동인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을 하면 우리 소위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은 운동이라고 하면 진짜 뭐 헬스장 끊는다. 뭐 뭐 달리기를 한다. 뭐 공원에서 뭐 이렇게 배돼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저희 젊은이들은 약간 헬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SNS 같은 데 보면 여전히 지금도 많은 거 보면 헬스장에서 우통 딱 까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운동 완료 이러고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인간들은 자기 몸에 얼마나 대단한 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아래 닦아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거의 헬스장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헬스장 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다니는 거고, 제가 그렇게 제가 체력이 되게 저질이다 보니까 헬스장 갔다 오면 제가 바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는 조금 무리다. 격한 운동보다는 조금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스트레칭. 이거는 무리가 덜 되잖아요. 여러분 그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그 헬스 운동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땡기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짓거리 하잖아요. 스트레칭은 그런 거 없어요. 스트레칭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이게 뭐 이렇게 관절 이렇게 앞뒤로만 꺾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요렇게 하고 이 배는 이제 좀 약간 몸 위아래 들어가지고 위아래 좀 이렇게 움직여주고 요 정도는 가볍잖아요. 이거는 제가 되게 무리가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스트레칭을 하면은 근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근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에 근육이 조금 붙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나를 위해서 시작한 게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뭐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할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이제 모델이에요. 모델인데 이 동생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집에만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만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생활 패턴이 많이 꼬이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게 됐대요. 그 취미 생활이 뭔가 했더니 색소폰 연주를 하는 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색소폰 연주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취미 활동이거든요. 저는 이 악기 연주를 하는 것도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색소폰 연주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하는 거래요.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여기서 말하는 좋아한다는 건 단순히 좋아한다는 범위를 넘어서 이게 정말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거. 내가 이 정도로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일을 하라는 거야. 그게 취미생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간단하게 취미생활 바깥에 나가서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분 뭐 뜨개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설마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뭐 나는 나를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 그림 공부를 해야겠으면서 뭐 갑자기 뭐 화투장 뒤집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거 말고 이거 말고 정말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를 느끼는 거, 내가 했을 때 보람을 느낄 만한 거, 그러한 일을 찾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저는 책을 읽을 때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꾸준히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책을 꾸준히 읽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남이 쓴 책을 그걸 읽어라. 그래야 그 사람께 네 거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도 뭔가 그 강연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입을 좀 하려면은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못했던 게 뭐냐면은 책을 꾸준히 못 읽어요. 이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권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쉽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꾸준히 읽는 거를 질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방법을 찾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제가 한 책을 지금 이북으로 그 전자책으로 한 5권을 지금 깔아놨거든요. 5권을 깔아놨는데 이거를 이 책들을 한순간에 다 독파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챕터씩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챕터씩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이 한 챕터씩 뭔가 책을 읽는다는 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읽으니까 제가 책을 읽는 거를 별로 안 질려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의 책을 계속 읽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뭐 한 챕터 뭐 길면 10쪽 요 정도 읽다가 또 다른 책 읽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매일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패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 읽는 패턴이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된 거야. 그렇다면은 왕수디 씨 지금 운동도 한다 그랬고 책도 읽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저도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달 됐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제가 지난 강연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이게 지금 패턴이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한 달째 지금 이걸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러겠어요. 야, 한 달? 이제 곧 있으면 얼마 못 간다. 이제 조만간 이제 쪽 날 거야. 이제 너 이제 책 슬슬 안 보기 시작할 거고, 이제 운동 슬슬 안 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할 텐데, 예. 이게 꾸준하게 지속되려면은 좋은 방법이 뭐냐? 꾸준하게 지속되려면은 이게 본인에게 편한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야. 편한 패턴. 나에게 편한 방법들을 찾고,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해보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솔직히 나한테 편한 방법만 찾아도 이게 매일 가요. 매일 갑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 찾으면은 이게 매일 가요. 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제가 지금 한 달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가서부터는
이거를 하는 게 재미있네?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할 만한, 그리고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반복적인 패턴을 찾는다면, 그것을 찾았을 때에 이것들을 나의 하나의 뭔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적용이 된다면은 이게 하나의 루틴이 돼요. 하나의 루틴. 근데 이 루틴이 적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 한다면은 이게 하나의 루틴이 적용되어서 내가 그 뒤로 가서는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일어나가지고 내가 나만의 루틴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과 독서라 그랬으니까 이것들을 꾸준히 2주 동안 했더니 그냥 자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딱 해주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낮 시간대에 내가 전자책을 읽으면서 읽는다거나 집에서 집중할 분위기가 아니라 카페 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이 된다니까요. 잘 때도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자요, 또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의 루틴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틴 만드는 거, 루틴 적용하는 거, 처음에 저도 사실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저런 거 하는 거, 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인간들이라 하는 거지, 좀, 요것도 좀 있고, 시간적으로 좀 넉넉한 인간들만 좀 하는 거지, 나 같은 인간들은 그런 거 만들 필요가 뭐가 겠어, 이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리저리 핑계 대가지고 미룬 것 뿐이지,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루틴 만드는 거, 남들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좀 크게 보이거든요.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 돈 30 내가지고 이거 헬스 할 시간 어디 있어요? 헬스, 이거 애가 3일도 못 가가지고 이거 저기 계약 해지한 사람들만 수두로 빽빽이래요. 응? 그거 할 시간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강 조깅 할 수 있겠어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한강 조깅 못하는 사람들 한강 조깅 못하는 사람들 있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크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냥 적당하게 하면은 그리고 그 적당한 패턴을 찾는다면은 이거 루틴 만드는 거 꾸준하게 갑니다. 꾸준하게 가요. 그걸 했을 때에 또 결정적으로 뭐가 좋아지느냐?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 자존감이. 내가 이거를 했구나. 오늘도 시간 잘 보냈구나.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구나. 집에 있어도 소소하게 뭔가 할 일은 있구나. 이러면서 내 자존감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저처럼 지금 이렇게 아직까진 시간이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될까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여전히 뭔가 자신이 없어서 뭔가 움직일 여력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되 그걸 꾸준히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 있고 수동적인 사람이 있답니다. 저는 이 중간에 하나 더 놓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반수동적인 사람, 이걸 좀 넣고 싶어요. 능동적인 사람은 내가 움직이니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니까 명분이 생기는 거고 수동적인 사람은 내가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수동적인 사람은 뭐냐? 내가 움직이려고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위해서 그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능동적인 분들도 계실 거고 수동적인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저처럼 뭐 반수동적인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능동적인 분들이라면은 지금처럼만 사셔도 돼요. 지금처럼 내가 뭘 해야지 이러면서 오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살다 보면은 명분 찾게 되거든요. 지금처럼만 사셔도 돼요. 그리고 수동적인 분들, 명분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분들이라면 이제 뭔가 명분을 슬슬 만들어 봅시다. 명분을 슬슬 만들어 보세요. 내가 왜 움직여야 되지? 이거 한번 해봐? 이러면서 내 명분을 만들어 보세요. 명분을 만들 준비를 해보세요. 움직여야 할 명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움직여야 할 명분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수동적인 내가 반수동적인 내가 돼버려요. 반수동적인 내가 돼요. 요거까지만 가도 대단한 발전이에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수동적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억지로 명분 만들 필요 없다. 억지로 명분 만들 필요 없다. 남들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 남들처럼 뭐 해야 된다. 크게 명분을 만들 필요 없다. 남들처럼 원대한 명분 만들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분을 만들 때 자신을 위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가치가 있는,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명분이 나의 일상이 되게끔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 반수동적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명분을 일상처럼 하게 될 때에 조금씩 능동형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능동형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한 단계씩 발전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큰 발전이거든요. 수동적인 사람이 반수동적인 인간이 있네? 아직 멀었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그 한 발자국 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굉장한 자존이에요. 그리고 반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이다. 여전히 넌 게을러. 여전히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 한 발자국 뗀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떠한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 한 발자국, 한 진전이라도 이뤘다면은 우린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나만의 루틴, 나만의 방법,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우리의 일상, 이 시간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무한대로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은 정말 유한해요. 우리의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들, 나의 루틴들로 적용해서 조금씩 할 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1 학생입니다. 따돌림을 당한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인생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 시도한 것은 한두 번이었고 그 이후로 없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힘들 때도 있고요. 따돌림을 당한 이후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그 전보다 더 꺼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있으면 짜증이 많아질 때도 있고 사소한 일로도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따돌릴까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이 나이대에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3년을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 학교폭력 문제, 따돌림 문제는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저도 학교폭력, 따돌림을 당해서 저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에 3년을 왕따 당해서 저는 이제 동급생들한테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그 옆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그리고 선배들한테는 지나갈 때마다 욕을 먹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욕을 먹었고, 후배들한테는 지나갈 때마다 놀림을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뭔 차이야?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선배들한테는 그 옆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어가면서 살았고, 동급생 옆을 지나가면 뭘 꼬라봐 이러면서 싸대기 쳐맞고, 예, 그때는 왜 그렇게 쳐 때렸는지 몰라. 그리고 후배들 옆을 지나가면은 맨날 쳐맞는데요 이러면서 놀리는 거야. 3년 내리 이제 막 이렇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뭐 맞고 욕 먹고 뭐 이런 거기에서 뭐 어떻게 좀 살려고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좀 아등바등 살려고 막 온갖 힘을 쓰다가 온갖 애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만 신경이 집중돼 가지고 그때는 그 뭐 내가 어떠한 일을 겪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트라우마가 왔는데 그 트라우마가 뭔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은 약간 제가 좀 겁을 내요. 왜 오지? 설마 나 때리려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 막 이렇게 너무 막 밀착해서 온다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가드를 올려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저도 손톱 못 닦아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면 맞을까봐.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무리에 꼈는데 이 무리에 있는 애들이 날 또 따돌릴까봐.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거예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막 이렇게 엄청 힘들었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은 두 가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까봐 두려웠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 그게 너무 겁났던 거예요. 친구가 생겨도 불안하고 안 생겨도 불안했던 거예요. 나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나 이대로 있으면 나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왕따로 사는 거 아님? 이러면서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친구를 사귀려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또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막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막 눈물도 막 괜히 우울해지고 막 슬프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따돌림이 진짜 심할 때에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구체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제가 침대에서 잠을 안 잤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 침대가 있었는데 그 침대를 안 자요. 제가 침대에 자면은 저 은근히 겁자여가지고 떨어지면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침대에서 잠을 못 자가 바닥에서 잤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 폭력 당했을 때 너무 힘들고, 우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뒤척뒤척거리다가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눈 떴는데 그때 본 게 뭐냐면은, 침대 다리였어요. 침대 다리. 침대 다리. 이 침대 다리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이 침대 다리에다가 내가 수건을 묶어서 목에 매달고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학교 폭력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은, 나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될 텐데. 이러한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그 침대 다리에다가 이 수건을 묶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까지 내가 진짜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죽어도 싼 목숨인가? 막 애들이 넌 뒤져도 싸다, 뒤져도 싸다 그러는데 내가 진짜 이 정도까지 해야 돼. 근데 죽는 게 너무 두려워. 이러면서 그 수건을 붙잡고 제가 한 3, 40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 사연을 보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 같아서 남일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때는 참 보면은 이 친구 관계라는 게 굉장히 참 이때는 왜 이렇게 잔인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따 시킬 문제도 아닌데 나는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건데 왜 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왕따를 당해야 될까?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때는 왜 그렇지? 왜 얘는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 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 친구가 어,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지금 이 친구가 얘기 딱 해주고 싶은 첫 마디가 있다면, 그래, 너 얼마나 힘들어? 많이 힘들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뭔가 음식을 사주고 싶어요. 이거는 뭐 이 아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분이 왕수디 씨, 12년 전에 왕수디 씨를 봤다면은, 12년 전 왕수디 씨를 지금의 왕수디 씨가 그 아이를 봤다면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 너 많이 힘들지? 친구 사귀는 거 어렵지, 그치? 다 알아. 하면서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떡볶이 하나라도 사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뭔가 시도하기에는, 내가 아무리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친구를 다시 사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아등바등 힘을 쓴다고 한들, 이젠 그 힘도 없고, 그리고 남는 거라고는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구나. 이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다.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말이 조금 나오네요. 어,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덧붙인다면, 이 인생의 선배로서, 이 인생의 선배라는 말을 좀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 이 타이밍을 거쳐온 아저씨, 삼촌, 선생님, 뭐, 이런 사람의 말로 말한다면은, 조금,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이 친구에게는 절교한 친구, 떠나간 친구가 지금 나의 세계의 전부이지만 이쪽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보면은 분명히 친구를 존중해주고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라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인간이 뭔 소리 하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 관계는 딱 그 한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있어요. 여러 조가 있는데 굳이 이 나를 왕따시킨 한 조에 내가 얽매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 왕따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10개의 조가 있다면은 이 한 조가 나를 왕따시킨다고 한들 나머지 9개의 조는 나머지 9사람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한 사람의, 이 한 부류의, 이 한 그룹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분명히 다른 영역, 다른 부류들은 우리 친구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이때 사춘기 때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좀 이상해요. 특히 중학교 때는 이게 사춘기의 절정이다 보니까 이 동급생들 친구들끼리 간의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약간의 기싸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우리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잼민이에서 급식 단계로 온 거예요. 근데 이 급식 초기에는 잼민이 기질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뭔가 이상한 말 한마디 던지면은 그게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짜 뉴스 한번 여기 얘네들 앞에 딱 터지면은 이 가짜 뉴스가 주변에 그냥 쫙 퍼져요. 이게 이 가짜가 마치 사실처럼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무드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게 퍼지면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그 한 사람을 향한 낙인이 찍혀서 이게 집단적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집단 따돌림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때 관계가 너무나도 참 희한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사춘기 시절에 당연한 인간관계 패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왕따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우리 왕따는 한때 일인데 그렇지 이게 아니라 이럴 수도 생각했었는데 이때 왕따가 굉장히 좀 이게 큰 이벤트예요. 이 학창 시절에. 그리고 이때에 이 왕따라는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 잘 못 넘어가면은 나중에 가서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왕따의 고비를 넘기는 데에 제가 14살 때 왕따를 당해서 이 왕따의 고비를 넘기는 데까지 제가 한 10년이 걸렸어요. 그 10년의 기간 동안 고등학교도 잘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았죠. 대학교도 그렇게 썩게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 잘 맺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이 10년 동안의 텀에 제 친구다운 친구가 없어요. 10년의 텀이. 그러한 텀 때문에 이 고비를 못 넘어가면 그 중간 공백기에 진짜 관계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 보내고 또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은 사람이 한순간으로 정말 급격하게 무기력에 빠지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아니면 한순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이 친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면 너무 야박한 말 같고 지금 어렵지만 저는 끝까지 좀 견뎠으면 좋겠어요. 뭐 이 말의 의도는 너 한번 너 계속 엿먹어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악착같이 버티세요. 악착같이 사세요. 그냥 악착같이 살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본인만의 뭔가가 본인만의 생존법이 분명히 생겨날 거예요. 그 생존 방법이 이 관계에서 내가 더 불안하게 사는 생존법이 아니라 한 사람이 미워해도 9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를 주고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좀 악착같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사연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낭비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잘 적절하게 활용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타이밍을 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만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는 이 노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에게 딱 필요한 말 같아요. 살다 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에 포기하지 말고 인간관계 하나의 친구가 나를 왕따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시고 그게 너무 그 상처가 너무 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관계를 막 단절하고 인간관계에서 너무 날서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상처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 상처가 흉터가 되는데 이 흉터를 막 긁어내면은 우리가 막 피가 나잖아요. 내 학교 폭력 왕따 따돌리면 이 흉터를 계속 긁어내면은 나만 더 아파져요. 나만 더 아파지는데 나만 더 아파지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더 예민해지고 막 이러는 그런 게 생기는데 이 학교 폭력 왕따 따돌림이라는 그 흉터를 보고 그래 이런 때가 있었지 그래 이러한 흉터가 있는데 참 잘 넘겨왔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쩌면은 이 흉터로 인해서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친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지만 그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서 또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또 좋은 말, 좋은 칭찬 들어가면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앞날을 지금의 그 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를 이거 다시 보니까 뭐 약간 자랑 같네요. 뭐 바로바로 고치는 게 가능해?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남자가 고쳤어. 이런 거니까. 이 남자나, 여기 요 속마음에 이 남자 나 좋아하는 거 맞지? 빨리 얘기해봐. 얘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요런 건 아니죠? 요런 거라면 역으로 제가 팰 겁니다. 역으로 가면 안 돼. 나 진짜 울 거예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볼게요. 외롭습니다. 마음이 텅 빈 느낌이고요. 길거리를 걸을 때 누가 나를 보고 있나 눈치 보여서 미치겠고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말 걸고 방에 들어오는 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엄마나 다른 가족들에게 화내고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학교 가면 180도 달라집니다. 엄청 잘 웃고요. 친구들한테 의지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선 웃고 우는 게 진짜 내 감정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한번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날 보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하고요. 여지를 주면 엄청 행복해합니다. 학교 끝나면 다시 무기력해지고 죽고 싶고 다 의미 없어진달까요? 공부도 학교 가면 애들 눈치 보여서인가 공부하려고 해요. 밖에 나가선 집에선 하고 싶지 않으면 손도 안 대서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모의고사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가 학교 가기 싫다고 자주 말하고 그랬어요. 엄마는 정신과까지 알아오셨더라고요. 이런 걸로 정신과 가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너무, 저까지 막 이렇게 혼란이 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 집에서는 가족들이 나한테 말을 거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면 본인은 외로움을 느끼고, 반면에 학교 가서는 친구들 눈치 보고 막 웃고 울고 잘 놀고, 이게 뭔 난리인가요, 지금 이거? 예. 뭔 시츄에이션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요, 저는 참 그래요, 이게. 근데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친구의 진짜 마음은 아마도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혼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 혼란함의 감정이 뭘까 생각해보면은 외로움과 그리고 뭔가 피하고 싶은 그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상담학에서는 양가 감정이라고 말하거든요. 내 진심은 외로워. 근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내가 사람과 교류를 하거나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사람과 교류하거나 접촉하기에는 내가 너무 눈치 보이고 불편해. 그래서 예민해.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먼저 이 양가 감정이 참 희한한 게 순간순간 막 바뀌어요. 순간순간. 어떨 때는 외로웠다가, 어떨 때는 짜증냈다가, 어떨 때는 막 헤헤 하면서 좋았다가, 이 도라이 같은 느낌처럼 이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을 잘 느끼세요. 잘 느껴보세요. 이 말에 잘 느껴보라는 의미는 기분 좋을 때는 막 기분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롭을 때는 막 외로워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외로운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외로운가? 그리고 짜증나는 순간, 예민한 순간이 있을 때는 내가 근본적으로 어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럼 내가 눈치를 보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상황. 그 상황이 나를 막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비롯된 그 눈치 보는 그 내면의 상황을 잘 들여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캐치해서 내 근본적인 감정이 뭔가, 내 근본적인 감정의 상황들은 지금 어떠한 폭풍을 맞고 있는가를 잘 리듬을 타라는 거, 리듬 타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거를 알려고 한다. 굉장히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혼자서 뭘 찾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뭐 마음을 참 이렇게 뒤집어 가가지고 어떤 너는 왜 외롭니? 너는 어떤 상황이니? 본인이 본인을 못 봐요. 지금 이 상태에 본인이 본인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다면은 진짜 미치는 짓이에요, 이거는. 그거를 잘 캐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이에요, 상담. 상담. 그게 뭐 정신과적 상담일 수도 있고, 학교 상담센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 상담센터일 수도 있고, 심리상담센터일 수도 있어요. 그 상담센터,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가면서 본인의 마음의 그 내비게이션을 잘 찾아가 보는 거예요. 내 내면의 어떠한 부분에서 그 감정이 촉발되는지,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심리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뒀다가는 본인의 그 양가적인 그 감정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못 찾아내고, 아무리 내가 스스로 까본다고 한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그 마음의 상태는, 저는 이 양가 감정을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싶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그 상황을 보고 싶어도, 안개가 끼어 있어서 내 진짜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개를 거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본인의 감정, 본인의 마음을 찾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기운이 없어지고 힘듭니다. 친구들이나 가족 앞에서는 강제로라도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무표정으로 죄책감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있습니다. 친구한테 연락 많이 했다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듣고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 라고. 자, 자기는 여기서는 어떠한 컴플렉스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가면성 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면성 우울이라 해서, 속내는 우울한데, 겉으로는 내가 이 우울한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면을 쓰는 거죠. 웃는 표정에 가면을 쓰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오래된 거를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면적인 표정을 짓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 얕은 데에 가서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마음이 막게 불안해지는 상황이 오죠. 근데 그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는 걸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애써 웃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다면 저는 친구한테 많이 연락을 했다가 너 부담스러워라는 그 경험이 이분에겐 너무 큰 것 같아요. 친구한테 연락을 많이 해서 너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말했던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이분한테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분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온 거야. 내가 마치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런 걸 하면 왠지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죄책감이 이 사람을 향한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한 죄책감을 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괜히 막 이렇게 불안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옆에서 누군가가 볼까봐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으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 나는 왜 이렇게 될까? 이거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맞나? 이러면서 조금 그러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이러한 사연들이 이렇게 서면으로 안 오고 이 사연을 보낸 주인공들이 이렇게 면대면으로 와야 면대면으로 이 강연에 와서 대화를 한다면은 이 모든 결과들이 이러한 얘기들 이 얘기가 어쩌면은 정반대의 계열로 흘러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의 그 잘못됐다라고 비롯된 그 죄책감 때문에 본인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오면은 괜히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게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는 것조차도 죄책감으로 여기니까 애써 웃는 표정을 짓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저는 가능한 한 본인의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울할 때는 우울하다, 힘들 때는 힘들다라고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뭐 한번 잘못됐고 부담을 줬다는 이유를 내서 본인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긴장으로 몰고 갈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맞이할 수 있을 거고, 뭐 살다 보면 뭐 나에게 살다 보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편안하게 관계를 좀 대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잘 극복해서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고민 사연들 이렇게 받아보면은 이 비단 이렇게 서면으로 받아서 뭐 듣는 분들도 그렇고 이 당사자 분들도 썩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들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이 비비추다 이 강연이 뭐 많으면 뭐 8분, 10분, 뭐 적으면 한두 분 이 정도라도 오시면은 서면으로 고민 사연을 받아서 이거를 통해서 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한 과정을 찾아가면은 참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본인의 이야기를 저한테 꺼내놓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 빅배추다 강연을 가져가는 중이다 보니까 여전히 빈 공간에서 제가 이런 서면을 받아서 고민 사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듣는 분들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 비비추다 강연이 매달 진행되는 강연이지만 언젠가는 이 서면뿐만 아니라 이 서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빠르면 다음 달이면 좋겠고 뭐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럼 더 기다리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영상에서가 아니라 진짜 얼굴을 마주하면서 강연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소통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속 깊은 그 고민들이 잘 해결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날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운한 감정을 뒤에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사자한테 푸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풀어가는 거죠. 야, 쟤가 저렇더라. 야, 쟤가 나한테 이랬는데 너무 서운해서 어떡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뒷담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해를 받기 원하려고 하는구나. 오구 아 그랬어 야 많이 속상했겠다, 많이 손했겠네, 이러한 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말할 수도 있겠고.